김현지에 대해서 뭐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야. 네,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예, 이기인 총장님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다고요?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성남시에서 활동을 했다 보니까 김현지 씨가 활동했었던 행보와 행태와 그 반경들이 겹치다 보니 예, 그분에 대한 어떤 정평,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게 좀 들어왔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때 겪고 느꼈던 것들을 지금 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바라본 이 김현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격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준석 대표 명의로 최고위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김현지 씨가 이제 성남시 의회에 쳐들어왔었을 때 약간 뭐 물리력을 행사했었던 그 영상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아마 최초 공개일 겁니다. 그걸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좀 항상 시의원을 했을 때 이상했어요. 도대체 김현지 씨가 누군데 자꾸 시의회가 4번이나 불러도 안 나오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성남시장실이 2층에 있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겠지만 성남의제 21, 그러니까 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가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시장실 바로 옆에다가 그 같은 층에다가 그 다 시민단체의 위치를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보통 다른 지자체는 안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특혜를 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기존에 한 7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는 상황에서 갑자기 1억 5천만 원까지 오르는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 구 성남 시민 모임 현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 출신인 김현지 씨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시리부려온 조례도 같이 찬성시켜주고 통과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좀 도와주고 또 이재명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계기들을 항상 김현지 씨가 마련해주다 보니까 어떤 보은격으로 고마워서 보조금도 주고 장소도 주고 저렇게 특별 대우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불렀죠. 나오시라.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김용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럼 증인 말고 참고인으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읍소하면서 참고인까지 채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보조금을 주는데도 보조금 주는 단체의 사무국장이 시의회에 부르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막후에서의 움직임과 활동들은 잡히는데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이재명 시장을 막후에서 도와주고 실세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 당시에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이런저런 좀 녹취록도 나오고 활동 방송 나오잖아요. 그때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선거 자금 관리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백브리핑이라는 백광현 씨가 그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2022년 대선 때 도지사 끝나고 이제 다음 대선 나가려고 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뭐 500억 선거에서 6천만 원 못하러 차입하느냐, 우리 이재명 지사님 6천만 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00억 원 있고 300억 정도를 걔네들한테 가져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300억을 말하면서 말하는 그 걔네들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녹취가 어떻게 녹음됐을까를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제3자가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 도청 내의 공간이겠죠. 도청 내의 공간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녹취를 아마 녹음을 했다면 아마 근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럼 근무 시간에 비서관이 선거에 대해서 논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비서관이 근무 시간에 비서의 일을 해야지 선거 이야기를 하고 선거 자금에 대해서 뭔가 모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내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까지 혐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300억, 2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해당 비서관,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의 직위에 따른 공무원 그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이 부분까지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혐의죠. 그만큼 근무 시간이어도 그런 것까지 서슴지 않았었던 사람이 김현지 씨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임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김기욱
우리 MC님도 김규리입니다. 김현지 씨라는 사람 알았어요? 몰랐죠? 전혀 몰랐죠.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 오랫동안 당원이었던 분도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자꾸 김현지 얘기를 해? 나올 정도로 그냥 비서진의 한 명인 거예요. 비서진의 한 명인데 사실 이분을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무슨 모든 사건에 다 관여하고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을 만든 게 바로 지금 행태인 거라고 전 봐요.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 행태인데 아니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동지고 물신양면 도와주고 같이 동지로서 돕고 또 성남시장 때는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또 지사 때는 지사 그 죄송합니다. 그 경기도 지사에 있었던 그 공무원 그다음에 나 당대표 때는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뭐 이분이 대단하게 무슨 권력 갖고 무슨 공천 개입을 했거나 어떠한 권한을 휘두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묵묵하게 오랜 동지로서 또 한 명의 비서 중에 한 명으로서의 묵묵하게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함께했던 동지들 중에 여러 명 뭐 김용 부원장이라던가 정진상 실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뭐 감옥에 계시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김현지 지금 실장만이 이제 그 지근거리에서 도와줬거든요. 그 만약에 이게 김현지 실장이 아니라 만약에 그 옆에 김용 부원장이었다면 또 김용한테 갔을 겁니다. 김용 뭐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정확하게 정치 공세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의혹을 제기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뭐 김정일과의 연루설이 있고, 아니 김정일이 아니 누구죠? 김일성. 김일성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또래에서는 언제적 김일성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까지 무자비한 공격 그리고 뭐 어디 창원시 의원이었나요? 포항시 의원이었던 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한 그런 그런 것까지 나온 것이 보면 너무나도 심하게 악마화를 하고 있다. 너무 심하게 이 김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니 그 비서로서 동지로서 함께 일한 게 그렇게 그분한테는 죄가 되는 일이고 가족까지 모욕받을 만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만약 문제가 실제로 총무비서관이나 부속실장을 했었을 때에 어떠한 문제나 혐의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될 일이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4개월 동안 일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나 지금은 부속실장이나 일로서 뭐게 나온 게 사실 딱히 없으니까 이분이 무슨 비선실세니 만사 현통이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길 가다 뜨악한 게 현수막에 김현지 제보센터라는 걸 붙여놨더라고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 여의도에서 그걸 봤는데 저희 같이 그 옛날에 일했던 동지들이랑 동료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김현지가 누구야 도대체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존재감이 없는 분이에요. 당연하지. 비서가 누가 존재감이 있습니까? 당연히 다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름 없이 활동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김현지가 무슨 농림수산부 무슨 농림수산부에도 부른다. 어디 운영위도 부른다. 어디도 부른다. 무슨 정무위도 부른다. 다 부르면은 이분은 모든 걸 다 관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전지전능한 사람이면 대선은 뭐죠 다음번에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이건 비서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임세훈 부대변인의 저 평론을 이해합니다. 예. 공천 받으려면 김현지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구나. 누나 공천 받으려고 나 그런 거구나. 컷오프 됐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공천 받으려면 받았어요? 컷오프 됐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한 거 아니 그 김현지가 김현지가 텔레그램으로 현지한테 보내주면 네. 애지중지 현지가 네. 이것 봐라 다음에는 임세훈 컷오프 안 시켜야겠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 이건 억측이야. 말도 안 되는 게 이미 이재명 당대표 시절일 때도 저는 어디 나가서도 항상 이 스탠스로 싸웠어요. 근데 네. 컷오프 됐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공천에 누가 할지 모르지만 대표는 이재명 대표랑 김현지 씨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김현지 말도 씨가 안 돼. 이렇게 실세로 드러나기 전이었고 네. 베일 속에 감춰 있었고 지금은 드러났으니까.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없는데 왜 안 나오려고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시끄럽게 만들었으니까 그러지. 더 뭔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안 쓰면 괜찮은데 뭘 썼는데 헤어라인에 안 맞고 막 삐쭉삐쭉하면 저거 뭐지? 뭘 쓴 거지? 저거 벗기면 얼마나 남아 있을까가 궁금한 것처럼 이거야? 기승전 가면 김현지도 나와서 사실 총무비서관일 때 나와서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두드려 맞고 가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그걸 급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막 갑자기 운영위 회의의 분위기 좋았는데 다 합의하다가 막 고성하고 막 욕하고 이제 부속실장으로 인사발령 급하게 내고 하다 보니까 언론이 막 파고 시작해서 이게 이만큼 덩어리가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게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100% 국회 나온다 했는데 그 말이 깨졌잖아요. 그렇지. 그럼 정무수석 바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방송 보니까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김현지 100% 나간다는 발언으로 질책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다른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길래 정무수석이라면 한 나라의 정무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타워인데 거기가 한 말이 공수표가 되는 걸까?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대변인 하시고 홍보수석 하시고 민주당 내에서 연차가 꽤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도 바보 됐고. 그러니까 이게 감추니까 더 궁금해지고 더 커진다. 그리고 사실은 과거 성남에서의 활동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승소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네, 뭐 성공보수.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변호사들이 가족한테도 안 주거든요. 근데 그 20년 전에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김현지 씨한테 양도했어요. 아하. 그거 대체 뭐지? 어떤 사이지? 그리고 그 CBS 라디오에서 진보 평론가들이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 수백 명 김현지 씨가 다 했다라는 말을 해요. 누가요? 누가 그 말 진보 성향의 평론가들. 누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근데 그러면 인사 과연 누구야 그 사람? 기준에 맞춰서 잘했냐, 자료 있냐 이런 거 원래 물어보라고 운영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또 뉴스타파라고 하면 우리가 다 진보 언론이라고 평가하잖아요. 네. 뉴스타파를 보수 언론이나 뭐 중도 언론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뉴스타파가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특활비 허점 많다라고 시리즈를 기획해서 썼어요. 그 특활비 안 맞는다. 그럼 그거 내부의 예산 행정하는 총무비서관 출신인 김현지 씨가 나와서 운영위에서 그건 정쟁이랑 다 무관하게 이거 특활비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안 맞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 물어보라고 운영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어차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라 이런 아까 말한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이 운영위 사안 아니라 뭐 정치적 사안으로 국민의힘이 공격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하면서 의사 진행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부르고 못 부르겠다는 거는 아 그만큼 실세구나. 민주당 의원들도 눈치 보는구나. 이게 이 의혹이 국감 끝나고도 계속 막 또 부풀려질 겁니다. 이제 부풀리고 있죠. 한낱 비서이고 오래된 동지라서 뭐 문제 없다, 별거 아니다. 그 사람을 악마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제 민주당의 논리인데 네 단계로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걸어왔었던 행보, 국회, 도청, 시청 그리고 제야 단체 4개 구분을 해보면 국회에서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할 때 강선우 장관 지명자한테 사퇴를 요구하는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총무비서관이 장관 지명자한테 사퇴를 요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월권이에요. 이 부분도 분명히 운영위 국감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청에서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가 사퇴하기 직전에 배소연 씨 지금 막 법인카드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배소연 씨한테 이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해가지고 도청에 있는 하드 파일 다 밀어라. 내가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하드 파일 만들어 놓을게라고 하는 이른바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가 지금 녹취록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국회에서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보조금을 받았지만 시의회 출석도 하지 않았고 또 제야단체에서는 새누리당 시의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괴문자 3만 3천 건을 보냈다가 150만 원 벌금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사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고 이재선 씨와의 갈등에서도 이재선 씨에게 뭐 수면제를 처방했었다고 하는 전문의한테 김현지 씨가 여러 차례 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 언론사에 지금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야단체, 시청, 도청, 국회, 대통령실 전부 다 김현지 씨가 했었던 행보와 행태라고 하는 것은 일반 비서관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위법을 넘나들 만한 일들도 대리해서 집행하게 한 인물이라는 의혹으로 저희가 주장할 수 있게 충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한 번도 항상 나왔었던 총무비서는 안 나오게 하고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감 이전에 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보내는 이런 행태는 그냥 일반적인 비서관의 행태, 비서관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따져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인 거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이 김현지 실장을 부르려는 의도 자체가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나 사람 딱 꼭 집어서 했던 의도가 저는 명확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인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지만
이분이 총무비서관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분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김남준 대변인 중심으로 봐야 돼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 대변인 이제 강유정 대변인 있고 그다음에 그 부대변인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세 분 다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 여성이 이렇게 많은 건 좋은데 네. 안팎에서는 그래도 남성이 한 분 계셔야 뭐 남자 기자들이랑도 이렇게 소통 원활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런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예전부터 경기도 시절부터 이런 공보를 역할을 많이 했던 우리 김남준 이제 그 당신 실장이죠. 실장의 그 대변인 인사가 굉장히 중점적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일로 대변인을 보내다 보니까 실장 자리가 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인사 이동이 일어난 거지 그때를 딱 꼬집어서 김현지 실장 중심으로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제가 그 지점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기존의 부속실장이 이제 윤기천 청장이었었고 네. 총무비서관이 김현지 씨였었는데 그 둘만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네, 그분은 이부속 실장. 근데 윤기천 청장도 사실 분당구청장 출신으로서 성남 FC 대표이사까지 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받는 재판의 주요 가담자 내지는 그 논리를 항상 방어했었던 주요 공무원이었었어요. 그 두 사람 바꿔봐야 사실 뭐 하겠는가. 그리고 진짜 대통령께서 항상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감에 출석하기 이전에 국감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런 인사들은 자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김남준 대변인도 성남시에서 같이 했지만 김현지 씨와 같은 논란과 의혹들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김남준 대변인을 잘 알아요. 네. 그 지역의 아름방송 출신이어서 아는데 김현지 씨 같이 월권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거나 그런 주장이 나오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둘을 등치해서 비교했을 때 김현지 씨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우리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공공연한 세금을 받는 사람 공무원들의 의혹들을 파헤쳐보고 감사해야 될 국회의원들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여당이 답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게 그 김현지 어찌 보면 총무비서관이 하는 일들이 다 어찌 보면 월권일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이제 설주환 씨한테도 전화했다는 건 아니에요.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네. 이화영 부지사의 최초 변호인이라고 하는 설주한테 전화를 했다. 네. 그 내용은 아직 우리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설주환 변호사는 4-5차례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받고 결국 변호인을 그만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이재명이라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어떤 뭐 변호인한테 이런저런 행정 협의를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는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당시의 국회의원은 공범 관계였거든요. 네. 공범 관계였어서 이재명 변호인의 측근이 다른 공범관계의 변호인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은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즉히 지양하라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사를 받거나 국감 받아야죠. 아니 그 설주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그때 법률위 부위원장이었고 그 많은 법률위에 있는 부위원장 단위의 변호사들이 이 관련된 변호를 많이 했었어요. 뭐 당시 현근택 변호사도 그랬고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소개로 사실 설주환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 변론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당시 상황은 그러면은 뭐 당에서 그 당시 당 대표에 있는 비서진이 그 법률위 부위원장이 여러 가지 관련해서 변호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최초 변호인 아니라니까. 그때 변호인 많았어요. 특히 법률위 부위원장 단 중심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었다. 설주환 연어 술파티 그때 뭐 입회 변호인이 설주환 씨였었거든요. 네. 그제 뭐 연어술 파티다 뭐다 아직 그 근거가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조사를 받는 그 당시에 이제 입회 변호인이 설주환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변호사이자 다른 법률 부위원장이 누가 같이 변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화영을 전담해서 변호한 사람은 설주환이었었어요. 아니야 전담 안 했어. 전담 안 했어? 안 했어. 전자담배였어? 야, 그 당시 설주환 변호사랑 그때 이제 내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전담 안 했어요. 자기 맨날 자꾸 법률위 부원장 중에 내가 오늘은 뭐 가야 되는 날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랬다니까요. 전담 안 했어? 전담 아니었습니다. 전자담배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물어보세요 설주환 변호사한테. 예. 자 국감 기간입니다. 2025 국감도 그냥 뭐 예상했던 그림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고 시끌시끌하죠. 자 국정감사 첫 주간 올려서 나흘째인데 눈살 찌푸리게 된 순간이 역시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 제일 좀 눈살 찌푸리게 보셨어요? 지난 4일 동안. 일단 지금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란 심판하겠다고 그거를 정당 대 정당도 가능하게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 청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불법적으로 감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석 못하게 막았잖아요. 막고 법사위 회의장에 불법적으로 감금을 하고 이 헌법과 법원 조직법상 금지되어 있는 재판에 대한 사안을 질의를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대법원장이 위법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입법부가 대법원장을 가둬놓고 불법을 종용한다라고 하는 게 전 이게 캄보디아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는 법원으로 또 대법원으로 그 항의 방문 감사 현장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했죠. 제가 봤을 때는 항의 방문을 하러 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로그 기록을 또 뒤지겠다고 했더라고요. 재판 관련 사안들을. 그런데 이게 그 대법원이라는 게 국회나 대통령실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나라 특수 국가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호를 받는 시설인데 이렇게 법원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버리고 자료를 갈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전 너무 놀라웠고요. 이게 바로 민주당이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별로 얻은 건 없는 걸로 보이죠? 오히려 우리나라 법치가 유린당한 거죠. 이거는 민주주의 사망 선고를 민주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드시 단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업무하는 곳이 크긴 크더라고요. 70평이 넘는다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헌법재판소 가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 파면시키면서 얼마나 절차상 위반이 많았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헌법학자들로부터. 심지어는 오죽하면은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개별 의견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민주당식 논리대로면 저희도 헌법재판소 쳐들어가가지고 그 법정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민주당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희한테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그러고 내란범들이 내란 저지르고 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발언의 수위나 이런 거 좀 당대표가 좀 낮추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쪽 입장은 어때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이 내란 정당에서 우리 보고 불법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네. 2번 연속 파면당한 대통령 배출한 정당에서 무슨 민주당을 향해서 불법적이라고 얘기하니 정말 귤이나 더 먹어야 되나 이게.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가려고 했던 건 두 가지 이유잖아요. 근데 소기의 성과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소기의 성과가 다른 데서도 막 이제 여러 얘기했으니까 좀 다르게. 근데 어쨌든 국민들도 그렇고 오해가 있었던 게 이 대법원장의 방이 75평. 그러니까 공영 시설까지 합치면은 150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상 또 가보니까 그 안에 75평 안에 비서실도 있고 어떤 자료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호화스럽지는 않더라라고 또 민주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있으면 이렇게 또 찾아가서 보고 나면 또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가 이렇게 의심했는데 또 막상 가보니 나름의 크긴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보기 전보다는 이해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대법원에 대해서도 존중의 예의를 또 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대한민국의 이제 장관급의 사무실이 50평이거든요. 근데 34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명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법원장들이에요, 법원장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고 다른 장관급이나 또 차관급은 30평인데 차관급들은 30평이 다 정말로 채워지는 사무실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법원에 대해서 사실 이례적인 건 맞죠. 하지만 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런 이례적인 대법원장도 없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헌법 61조 그다음에 국회법 121조에 정해진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는 것이지 자꾸 불법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우리 김정철 곧 그 시장 후보라고 해야 되나? 이분한테 또 평가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대법원 얘기할 때 우리 또 대변인님, 부대변인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발언 술 진짜 좀 낮추네요. 진짜 낮추네. 우리 말 잘 듣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야, 약간 좀 추석 이후로 역시 주류는 다릅니다. 흐름이 약간 바뀌었네요. 근데 사실 13일 날 첫 번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왔을 때도 이게 많이 안 밝혀진 건데 우리 박민현 대변인도 알고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리 민주당이 정말로 감금하려고 했으면 네. 오전 질의 끝내줬겠습니까? 도시락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는 거야. 맞아요. 아니면 그냥 하루 정도 밥 안 먹고 계속 쭉 가는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네. 나왔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배려해가지고 증인도 참고인으로 낮추고 오전 질의 끝내고 나서는 평화롭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건 맞죠. 또 인정해야지 그거는. 최혁진 의원 있잖아. 이거 중요하다고. 마치 최혁진 의원이 뭐 도요토미 이데요시 뭐 했잖아요. 우리의 전략과는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이 좀 깨져버렸어. 그래서 시장에서 저분 민주당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박수영 수석 대변인도 자꾸 이제 최혁진 의원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 아니고요. 우리가요 평가하기 싫고요. 우리 그러려고 안 했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또 정청래 대표까지 얘기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세련되고 품격 있는 걸 좀 보여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확인시켜드려야 될 것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군소 이 좌파 정당들이 야합을 해서 이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하는 일종의 창구가 돼버렸거든요. 민주당이 이 진보당이랑 기본소득당 연대해가지고 비례대표 명단 만들었잖아요. 최혁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민주당 비례대표 명단으로 당선이 된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이 용해인 의원이 항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 비례 당선되면 기본소득당 복귀하기로 했는데 최혁진이라는 사람이 좀 저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난 남겠다라고 억지를 부려서 이제 용해인이 잘라라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자른 거거든요. 이런 맥락상으로 봤을 때 범민주당이라고 봐야 한다. 근데 이제 그런 비판을 하려면 국민의힘도 그때 당시에 야 너희는 연동형 비례대표 그래 하지. 그래도 우리는 정도를 가겠다. 우리 안 할란다. 그리고 나서 하면은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 이야기 그래요. 뭐 민주당 뭐 발언 수위를 좀 낮춘 것 같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금이다는 건 거기도 약간 좀 이제 국민의힘도 약간 발언 수위 조금만 낮춰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고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후에 놔줬다라고 하시지만 저 프로 고발러. 아니 오전에는 거의 문을 가로막고 어디를 도망가시냐고 하면서 호통을 쳤잖아요. 저 너무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철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거 얘기한 좀 넘어가고 일단. 저는 이제 국감에서 이번에는 그 국선 변호인 중에 정수경 변호사님이 나와가지고 법사위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국선 변호를 하면서 굉장히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나 학대를 받은 사람들을 대리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의 방향이 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러 적극적으로 나갔는데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건 국회 청문회가 의견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뭐 그거를 반영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들으려고 증인으로 불렀으면 충분히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말할 때마다 자꾸 끊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무슨 허점이 있어요? 무슨 잡아보세요. 그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보셨나요? 네, 쭉 이렇게 봤는데 영상을. 영상을 현장. 영상은 처음부터 풀로 안 나오니까 현장에 가서 저 국회에서 심리상 보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경험상 이게 허점인데 이 영상에 나온 거는 좀 그런 소지가 다분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막상 현장에 가면 100%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단에도 나름대로 내용이 있고 뭐 물어보면 A를 물어보는데 B 얘기하고 막장에서 공격 들어가서 말 끊고 서로 간 좀 그런 것도 있다는 점. 하지만 그 지적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국회가. 그러니까요. 어떤 의견을 들으러 모신 분이면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듣고 반영하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국감장이 그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최 무슨 검사 있잖아요. 그 띠지 그거 이제 잃어버린 그 책임져야 되는 검사. 그러니까 그 검사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 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100% 국민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앞단에 보면은 또 물어보면 딴 말하고 뭐 저는 제 수사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띠지 간먹고 잊어먹은 놈이 무슨 자부심이냐 이런 말은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가끔 또 증인들 중에서 진짜 사람 팍팍 그 속을 긁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의원들인데 저는 또 깜짝 놀랐던 것이 이화영 씨가 거의 주인공처럼 법사위장을 종횡무진하더라고요. 지금 범죄자잖아요. 수감되어 있고. 누구?
이화영 씨 7년 8개월형을 받고 국감장에 출석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랑 화기애애하게 소통을 하면서 셀카까지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변호사분들 많으시니까 가장 상황입니까? 아니, 범죄자는 엄격한 관리 통제를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보다 더 나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돌아다니는 거 봤어? 어제 사진 다 돌아다녔어요. 이게 정가 22범 합치면은 그런 내각에 지금 정부가 22범이고 대통령도 피고인 출신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범죄자 피고인들이 이 대법관들 대법원을 유린을 하고 이 범죄자들이 이 법사위 회의장을 종횡무진하고 다니는 게 정말 이게 문명국가로서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품격을 지켜야 될 필요가 이제는 좀 그 정권이 보입니다. 바뀌었으니까 다른 공격은 다 좋은데 자꾸 국무위원 정가감을 몇 번에 그건 진짜 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전과 22범은 아니 정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니 전과 사람이고 22범이어도 이제 곧 있으면 윤석열 그 무기징역이야. 나중에 형 그 양형으로 한번 우리가 해볼까 한번? 아니 그리고 지금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하잖아요. 설주환 변호사가 왜 사임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그 당시의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에서 왜 이재명 당시 그 후보 대표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지금 김현지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사임을 하라 마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김정일 최고님이 설주환 변호사와 안 친하구만. 그죠? 잘 모르시죠? 아니요, 저희 지금 개혁신당 개혁신당 위원으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잘 아시냐고. 아니 개인적으로 잘 모르죠. 그렇죠? 왜? 하와이 가족여행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여행 갔는데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부분에서 신청을 하면 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감사장이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주냐면 전과 있는 사람 사기꾼 이 사람들 말을 주로 잘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멀쩡한 변호사, 검사. 오늘 너무 다리 불편합니다. 이게 나라냐? 아니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어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범죄자 말만 들어준다고. 검사가 유린당하고 나는 진짜 오늘 설쳐. 나는 오늘 정말 다짐을 하고 왔어. 나는 오늘 김정철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난 경청하려고 난 들어왔어. 난 사실 나 일명 종편 수괴 아니에요. 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때리면 다 나와. 기본적으로 논리가 한 3개씩 나오는 사람이야. 박민영 알잖아. 근데 나는 오늘 우리 김정철 혹시나 서울시장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만 경청을 하는 또 그래도 그냥 해야 될까? 그 집에 가서 굴박스 400개 시키세요. 술 안 하시는 거니까. 술 안 하신다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맞아요. 이제 설주환이든 김윤지든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요. 그 얘기하고 넘어가셨으니까 다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변호사님 했던 말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많이 새겨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일단 그 박상용 검사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한테 사임을 하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박상용 변호사한테 김현지한테 질책당해가지고 사임했다라고 지금 하소했다는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검사가 전화합니까? 그리고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이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혐의자하고 피해자인데 그 사람의 민주당 소속의 또 변호사인데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 설주환 변호사가. 근데 그 박상용이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친하게 하소연하고 그런 게 맞습니까? 그거는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온 세상이 김현지를 꽁꽁꽁 숨겼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23년 5월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박상용은 또 김현지를 알았대? 그때는 뭐 국민의힘도 모르고 세상에 다 지금까지도 꽁꽁 숨겼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도 오히려 연어 술 파티 검사가 피해자들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술 그때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신뢰도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이 이화영이라는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대북 송금 아닙니까? 결론 본질을 따지면. 그런데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진술이 증거가 지금 뭐가 있어요? 증거는 돈이 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공범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미 뭐 그 내용이 지금 와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무죄로 갈 판이고 또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검사와 변호사가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것도 진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냥 변호사니까 아실 거예요.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금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이고 근데 지금 화두는 평화부지사가 그럼 최종 결재권자냐?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측에서 그 다 주력을 가지고 결재를 하는 최종 권한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 사건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무리하게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가 인정을 했잖아요. 김현지 그 부속실장한테 전화가 왔었다라고 하는 거고 전화를 해서 왜 검사 편드냐라고 사실 잡돌이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변호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여러 재판 사건들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관리를 했던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자질이면은 그 정도는 하지 않아요 보통? 아 근데 재판 사건에 대해서 막 변호사들을 바꾸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저기 만약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을 교체하는 거면 만약에 그 보좌진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이화영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 그리고 이게 조금만 더 이어보면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전혀 자신의 그런 직분에 맞지 않는 자리로 가 있잖아요. 뭐 유엔 대사로 간다든가 법제처장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는데 뭐 헌법재판관 하마평에 오르질 않나. 이렇게 뭐 배지도 달았죠 몇 명 이런 식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보은성 인사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사건의 변호사들을 관리했던 김현지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을 하면서 과연 이런 보은성 인선 뭐 나쁘게 말하면 입막음성 인선에 대해서 개입을 안 했을 건가 당연히 의구심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고 확인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게이트급 이슈로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의구심을 해소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국감? 이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온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그런데 의원 쪽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요. 시켜주시니까. 우리 황현희 씨한테 내가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는 빌려준다고 했어. 언제 뭐 내일 빌려준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오늘 60,000원 빌려주세요 그런 거.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요? 안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그러지. 끝나고 나가서 60,000원 내놔. 아니 가서 꽁트를 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니 오랜만에 개코를 하는데.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늦었어. 처음에는 빌려줄 거예요. 이제 그럼 너무 고맙다. 이자도 받을 10만 거야. 원까지 해드릴게요. 알았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운영에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박민영 대변인은 저하고 방송 많이 하기 때문에 알 거야. 저는요 김현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고.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때는 운영이 하나였어. 근데 지금은 갑자기 상임위가 6개로 늘어나. 그건 안 맞죠. 그래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다시금 전 공을 넘겨야 돼. 하나만 나오게 한다고 하면 하면 나오게 해야 돼. 원내들끼리 합의할 수 있잖아요. 박민영이 지금 뭐 실권이 없잖아. 강성필 부대변도 없잖아. 아니야 우리의 의견은 이거니까 우리 당의 의견이 이거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운영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상임위 안 부르겠다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 합의를.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공격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카로워야 되는데 난 진짜 아쉬워요 이게. 한쪽에서만 몰아서 뭐 진짜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게 맞죠 그거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유효타를 날린 게 일단 이화영 변호사를 왜 김현지가 갈아치우냐 하나가. 아니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라고 빨리. 경기 동부연합이랑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판결까지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과방위에서 그러니까 박정원 의원이 과방위에서 한 건 아니지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핵심적인 의혹을 짚었죠.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차치하더라도 운영에는 좀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답은 정해놓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안 나올 거였고 계속 뭔가 안 나오려고 작정한 거지. 이거 알아요? 봐도 안 나올 걸 위한 이유를 계속 찾아. 장성철 소장이 또 폭로를 했다만요. 우상호 그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라고 했다가 김현지 부실장한테 혼났다. 황현희 씨를 예로 들어볼게. 황현희가 또 꽁투하자는 거야 지금. 이 박간다 진행을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 그러면은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안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옆에서 하여튼 김정철 변호사도 그러고 박민영도 강성필도 그러고 야 좋은 게니까 해라 네.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지 너는 안 바뀌겠네. 아니 난 정확하잖아요. 근데 자기 회사지. 아니 보통 뚝심 있게 가야지. 한잠 내일도 그만둘 수 있어. 아무리 말려봐. 알았어. 야 대단하다. 야 당황스러운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막 그렇게 압박하는 거는 별 이렇게 유효타가 안 되지만 우리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현진을 안 보내려고 하다가도 네네. 여당에서 보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부담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의 비교적 우호적인 일간지에서도 사설로 조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바뀌는 분위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했다는 것은 이제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몰아가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우상호도 얘기하고 한정애 의원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생각해 보니까 막상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왜? 안 나와야 되거든 얘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네. 안 되겠다. 야 어떻게 할까? 야 5개 더 나오라고 하자. 그럼 못 나올까? 그래가지고 이런 거거든. 네. 저희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 그러세요? 여기도 나하고 다르네. 네. 어쨌든 안 나왔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 이유 저 이유가 다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니네가 상임위 6개 있으니까 또 안 나갈게라고 좀 마무리가 된 거 같아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고 싶었어요. 김현지 부속실장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게 내가 사진으로 보내줄게. 사진은 알았지? 있죠. 간직하고 자. 그리고 목소리가 어떠실지도 그렇죠. 너무 궁금했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말씀의 품격이 어떨지도 궁금했고 저래서 대통령님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보좌를 해주시는구나라고 좀 요즘, 보고 싶었어요. 아니야 근데 이 공개적인 목소리하고 진짜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최근에 김건희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숨길 수 없잖아요. 신앙송 하듯이 결국에. 부끄러웠습니다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또 야 너 복수할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목소리를 그렇게 뭐 딱 단편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오늘 좀 안 맞네 나. 왜냐면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걸로 좀 네. 역할을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 그렇게 좀 말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민주당이 대법관 PC 등 전산 기록 좀 살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C를 보겠다. 현장 국감소 로그 기록 확인하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감에서 또 한번 이제 대법원을 좀 흔드는 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대법원 현장 국감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죠. 네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PC 등 전산 기록 살펴보겠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공개 불가능한 정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계속 전산 로그 기록 살펴보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 대한 합의 이걸 공개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또 갈등이 있겠지만 공개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국감 질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왜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왜 설명 안 하냐고 있지만 이번에 그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법관 대다수가 지연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할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얘기는 됐고 본인이 원하는 쪽의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감에서 다시 법원 건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 분위기는 슬슬 발 빼는 분위기예요. 네, 13, 15일 그러니까 어제와 내일은 간다. 잠깐만요. 날짜를 제가 오늘인가? 오늘 15일이요. 오늘이 15일이죠. 대법원 갔어요. 어제로 착각해서 지금 이제 13일과 15일은 간다라는 거고. 네. 근데 13일 국감을 보면 일종의 약간 협의가 됐어요. 되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좀 빨리 시켜줬죠. 네. 12시도 전에. 사실 민주당 과거 분위기라면 한 1시쯤 돼서 꼬르륵 소리 한 3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꼬르륵 3번 정도 나야 네. 자 이제 정해야겠습니다 하고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일찍 한 건 제가 듣기로도 전날 밤에 들은 얘기가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인 건 그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지만 아마 어느 정도 앉혀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 몇 개 할 거다.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컨트롤하겠다. 그러니 나와라. 그리고 뭐 대답 안 하는 거 가지고 너무 또 뭐라고 하지 않겠다. 뭐라고는 하겠지만 뭐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이석도 좀 빨리 시켜주겠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정리됐다고 대신 민주당이 일단 요구하는 저도 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구하는 답들이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답을 그대로 요구하는 건 뭐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서면 답변서로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세히 돼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한 번으로 끝내지는 않고 15일 이제 오늘도 현장 국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가고 민주당도 조희대 사퇴론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슬슬 출구 전략을 출구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아니 저는 국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저는 피감기관을 굉장히 세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감기관 방어를 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얻어내야 되니까.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저희도 똑같아요. 법 안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가끔 어떤 피감기관들이 그래요. 뭐 내놓으라고 그러면 아 이거 개인정보다 못 내놓는다. 뭐 인사는 비밀사항이라 못 내놓는다. 아니에요. 국회법에는요. 개인정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법에서 딱 두 가지만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 즉 군사 기밀 이런 것들은 못 내놔요. 그러니까 그건 자료 요구조차도 거부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진행 중인 소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내용들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즉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이게 끝났으면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어요. 근데 아직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고요. 근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전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건 민주당도 잘 알아요. 써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일단 와가지고 증인선서 안 해도 내비둘 수밖에 없고 뭐 이석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외치겠다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다만 그래도 좀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석 시켜주겠다고 그랬지만 상황 봐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랬겠죠. 근데 뭐 했습니까?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거 들고 조롱하는 저는 진짜 와 국회의원의 품격이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민주당에서 발표했잖아요. 저분 민주당 아닙니다. 예, 이렇게. 진짜 그 정도였어요. 아니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갖다가 뒤밀고서 할 거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내밀고 한다고요? 와 저는 진짜 제 18대부터 있었어요. 18대, 19대, 20대, 21대, 22대 5대 국회를 경험을 했지만 저런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조롱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야 이건 너무 여론이 안 좋겠는데 보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빨리 출구 전략 하셔야 돼요. 지금 자세히 보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그동안 궤를 같이 해왔던 위성 정당들도 약간씩 생각이 달라요. 왜냐? 이거 무리하다는 거 알거든요. 이거는 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조희대라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탄핵을 시켜야 돼요. 탄핵을 하고 내려와서 조희대라는 개인에 대한 이런 걸 하셔야지. 지금 대법원장이란 자리에 대해서 저렇게 하시면은 진짜 상권분립이 흔들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추석 지나고 약간 좀 방향성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오히려 법사위 쪽보다 다른 쪽이 좀 많이 시끄러운 게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국감에서 이런 쪽은 과방위가 과방위가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과방위 얘기 좀 할까요? 어쨌든 이 법사위 쪽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는. 조금은 좀 소강 상태를 맞는 것 같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구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론조사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조희대 일단 뭐 메시지는 명확하잖아요. 조희대 사퇴하라. 안 하면 어떡해요.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된 구호가 정치적으로 이게 이득이 안 된다는 걸 이제 민주당 분위기가 좀 본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몇몇 지방선거 또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정청래 대표가 좀 세게 밀고 나갔었는데 안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원조직법 정도를 해야지. 저도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또 그 대선을 한 달 3일 정도 앞두고 한 달 이틀 앞두고 그렇게 어떤 일종의 결론을 낸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실질적으로는 대선에 개입한 효과라고 봐요. 하지만 그걸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난 내 양심이 그런데 라고 하면 법을 어긴 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끌어내릴 것은 없는 거죠. 사법부 내에서 판사들이 당신 때문에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됐어요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국회에서 뭐 탄핵 소추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현재로 나온 게 없으니까 불가능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사퇴론을 얘기하는 건 한두 번 정도는 모르겠지만 정부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죠. 근데 저 이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흔들다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치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계속 공격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희대 사퇴론이 좀 더 강하게 불거진 건 민주당에서 사인회동서를 얘기했다가 김충식, 뭐 한덕수, 뭐 사인회동서를 얘기했다가 이게 근거가 없고, 열린공감TV에 5월달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담당 PD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없다고 보고.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던 그렇죠. 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했다가 이거 그냥 빼자니 애매해지고 그러다 보니 조희대가 부적절한 건 맞지 않냐, 사퇴해라라는 쪽으로 전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라고 해서 뭐 여당이고 아주 그 많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어떤 치밀한 전략 속에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좌충우돌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는 좀 있었어요. 근데 몇몇 인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스피커들이 세게 나갔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이제는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죠. 오늘도에다가 어떤 돌발 사건에서 또 어떤 사태가 그렇죠. 커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분위기는 조희대 사퇴론보다는 이제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간다. 그래서 좀 11월까지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을 마무리하고 좀 민생에 집중하자. 정치적 쟁점으로 너무 해서 시끄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손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민주당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에 대해서 컨트롤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 너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많으세요. 추미애 위원장도 그러시고 서영교 의원도 그러시고 전현희 의원도 그러시고 다들 지방선거에 나가야 돼. 그럼 지방선거 나가려면 뭐 합니까? 경선을 해야 돼요. 경선에서의 자기들의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자 계속 센 발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어저께 모 언론인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서영교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당내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예요. 당내 지지율 진짜로. 그러니까 더 안 하겠어요? 일단 내가 후보가 되고 봐야 되는데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그렇죠. 거다라고. 근데 저는 이거는 당 대표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분이 후보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강성 지지층에만 어필해서 되는 후보가 된다면요, 상대편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냐 중도층에 어필을 하는 게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영교 후보처럼 이런 분들이 되신다면, 물론 제가 이분을 지칭하는 좀 그러긴 합니다만,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분이 된다면 오세훈 시장 같이 단변에서 나올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도 그동안 그랬고, 국민의힘 당대표도 강성 지지층이 지지받는 사람 됐고, 최고위원도 그랬고, 민주당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는 분위기라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은 지금 보다 보니까 어쨌든 수도권에서 자기들이 이겨야 되니까 조금 더 자기들의 이런 색깔을 좀 빼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은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은 서울시장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를 네네네. 저는 해당행위라고 보여요. 사실은. 사실 그 법사위 우리가 지금 시끄럽게 진행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스무스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오히려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건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당정대 회의도 하고 했잖아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든 전화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꾸 뭐 사퇴하라, 뭐 탄핵하겠다 이런 거는 너무 무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정리됐을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대하는 태도 막 질문을 하지만 뭐 정말 윽박 지르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정말 감금 사태가 물리적 감금 사태도 있고 그 정회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 나갔잖아요. 네. 못 나가게 잡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은 걸 보고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출구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대법원과 협의가 됐다니까. 아니 그 오히려 민주당까지만 하자. 민주당이 잘한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진짜 난리 나죠. 기대 수준을 높여놨으니까. 아니 근데 그건 민주당이 잘 선택하신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시끄러운 것을 좀 넘어가 보죠. 진짜 과방위가 오히려 난리가 났는데 막 욕설도 나오고, 그리고 제일 핫한 지금 요즘 김현지 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박종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경기 동부연합 뭐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대통령실 뭐 50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면서 뭐 일축을 했고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니까 김현지 씨 오늘 나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분위기는? 안 나왔죠. 오늘 안 나왔나요? 당연히 안 나왔고 네. 저는 제가 박정은 의원을 꽤 오랫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박정은 의원이 욕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전 뭐 이제 선후배 관계로 만났지만 네네. 공적인 자리에서 어제 뭐 한심한 뭐야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정말 상대방이 너무나 그거는 일종의 복싱 경기를 하는데 복싱 경기 할 때도 로블로는 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로블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 로블로를 수차례 친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경기를 하면서 UFC 경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의혹을 오전에 제기하고 오후에 이제 그걸 공개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박정은 의원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은 면책특권 없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 하면은 그냥 그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 기간이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 동부연합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이거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오후에 김영우인가요? 김우영인가요? 김우영이요. 김우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사람과 자기 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둘 간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거예요. 근데 둘 간의 문자 메시지 중에 또 자기가 한 욕설은 지워갖고 공개하고 그러니까 또 전화번호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이러면서 박정은 의원을 공격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저 두 분이 친해요? 그러니까 친하면 저 정도로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아유 이 찌질한 놈아 뭐하냐?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는 그런 말 하니까 전혀 친하지 않은데 저 문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자가 나온 또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박정은 의원의 장인이 12.12 주역 가운데 한 명이에요. 장관이셨죠. 네, 교통부 장관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우영 의원이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뭐 독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나라가 연좌제 국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처에 붙인 장인어른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공적인 자리에서 한다?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복싱 경기에서의 로블로고 권투 경기 하자면서 UFC 경기를 하면서 초크 거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도 자기는 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응하지 않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민주당이 전략이 먹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각되지 못하게. 그래서 오히려 뒤에로 해가지고 뒤에 그러니까 욕한 게 더 이슈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어떻게 보면 거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세련되게 반응을 하셨어야 돼. 장인 가지고 걸고 넘었으면 그럼 사랑하는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긁혀버리신 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오전에 있는 기자회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정이 섞여 있는 일이었다. 왜냐?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를 공개하면서까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저 사적인 문자를 보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이 없어. 9월 2일 날 저렇게 반갑습니다. 저 뒤에 아무런 맥락이 없이 갑자기 저렇게 에휴 찌질한 놈이 나와. 이거 맥락이 없잖아요. 중간에 뭐가 없어. 맥락을 설명드릴게요. 박정은이라 전화 부탁드립니다는 왜 얘기가 나왔냐면 그날 김우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쉬고 있는 공간에 와서 큰 소리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해라. 그 박정은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뭐 이러면서 욕설을 오가면서 멱살을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은 의원은 이건 박정은 의원 설명입니다. 이런 정도는 풀고 넘어가야지 하고 전화를 번호를 받아서 전화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줬는데 전화가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상임위 활동 기간에 사진을 그러니까 박정은 의원의 장인어른이 시킨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런 사람이 독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서 분개한 박정은 의원이 그걸 보고 에이 찌질한 이거라고 보냈고 그 밑에는 또 다시 뭐뭐 새끼야. 거기 모모를 빼시게 새끼야를 빼야지. 모모 땡땡하라고 해야지. 모모 땡땡아 이게 답변이 왔는데
아니 뒤에 걸 가리셔야 되는데 앞에 거를 그러게 말입니다. 예, 가리시고 뒤에 그래서 걸. 요것도 있는데 이 문자는 또 지워갖고 공개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한 나라의 그래도 국회의원 이분 그 아마 은평 지역구일 거고 더민주혁신회인가 뭐 거기에 대표 역할을 했었었고 아주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호위무사 격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나왔던 박정훈 의원의 그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저거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뭐 여러 개 단계가 있어서 대부분 싸움은 한 사람 잘못으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잘못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게 이슈가 된 건 박정훈 의원의 욕설이죠. 근데 생방송되는 생중계되는 국회 상임위에서 욕설한 거는 박정훈 의원이 무조건 잘못했다. 아니 그냥 바깥에서 거예요, 이거는. 저거 딱 박정훈 의원 표정 봤는데 저걸 공개하는 순간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박정훈 의원이 해명할 기회도 여기 맥락을 설명할 맥락도 듣고 그래도 두 분 다 욕먹을 일이긴 하지만 맥락을 설명할 기회도 줬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최민희 위원장이 일단 그건 질의 시간에 하라고 해서 그 시간도 제대로 안 줬고 그래서 얼굴을 쭉 표정 변화를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폭발 직전까지 가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상임위 생방송 중이잖아요. 생중계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저는 박정훈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저 장인까지 어쨌든 12.12 내란에 실제 실형을 받았습니다. 장인이 박정훈의 장인이. 그렇지만 그거를 연좌제처럼 해서 사진까지 걸고 공개하는 거는 저는 김우영 의원 잘못이다라고 봅니다. 양비론으로 갑자기. 아니 양비론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시시비비로 누가 잘못한 것들이 저희 있어요. 조상님 같았어요. 황희정승 같았어요. 그 김우영 의원이 잘못이에요. 너도 요건 박정훈이 그 사과해. 요건 김우영이 사과해야 되는데 서로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고양이님께서 잠깐만요. 고양이님께서 모자이크를 얼굴을 가려야지 왜 몸을 가리냐. 누구를? 모모 새끼야. 모자이크를 얼굴을 가려야지 왜 몸을 가리냐고 고양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의 의도된 개그는 아니었는데 웃음을 드렸다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도 이거 봐요. 이게 본질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본질 김현지 씨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그거는 박정훈 의원이 저는 색깔론 공세라고 봐요. 색깔론 공세다. 왜냐하면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죠. 실장은 원래 21세기라고 NL 계열이긴 하지만 비주사파입니다. 거기에 상명여대에 운동권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성남에 무슨 시민의 모임인가요? 시민단체에 들어가는데 그 시민단체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랑 가깝게 됐는데 그 시민단체를 이끌던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원래 이제 저기 시민운동을 했던 신상진 의원도 했던 분이고 그러면 신상진 의원도 그럼 주사파랑 연결돼 있냐? 그리고 21세기가 주사파도 아니에요. 북한과는 관련이 북한을 추종하는 그 NL 계열이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으로 그 다음에 갔는데 김매 의원이 예전 이제 통진당에 그 전에는 이제 진보당이었나요? 민노당 김미 의원이 나중에 통진당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경기 동부연합에 있을 때. 과거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 쪽 선거를 도와줬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식사비 같은 건가요? 그 위반이 있는데 그 재판에 나왔을 때 김현지 부속실장과 잘 알고 있다. 잘 아는 지인이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경기 동부연합은 그러면 당시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냐? 아니에요.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 지금 프로그램에 한 명이 알고 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다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색깔론 공세다. 경기 동부연합이 나중에 이석기 일파들이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도 받고 또 내란죄 그걸로 당도 해산됐지만 어쨌든 경기 동부연합에 관련되는 분들이 다 그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박정훈 의원이 그렇게 공개했을 때 뭘로 대답해 주면 되냐면 그러면 1호 당원인 윤석열이 내란을 저렇게 불법 개헌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정말 내란이냐? 그럼 자기 실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소속원이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를 전체 그 단체의 소속원들이 다 그렇다고 보는 거는 맞네요, 색깔론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 전 지금 궁금한 게 이 김현지 부속실장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될 일이잖아요. 제가 너무 정치 쪽에 관련이 없는 사람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가요? 나와야죠. 될 일을 왜 안 나오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면은 민주당 계열에서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패널분들도 다 나온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국회에다가 일임하겠다라고 나온 순간 나 안 나가겠소로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뭔가 근데 저는 좀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은 현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 뭐 법카나 이런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 현안 때문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가고.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왜 그러고서 이제 나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둘 다 이해가 안 가요. 왜 나오라고 그러는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 불러요? 불러가지고 몸으로 불러는 거야. 이유가 없는 건가요? 김현지 나오긴 나와야 돼요. 예, 나오긴 나와야 되는 물어볼 것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는 나올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증인이라고 해서 원래 그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출석은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국민의힘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나와야 되는지를 좀 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적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감추고 있으니까 꼭 나와서 이걸 밝혀야 된다. 이런 식이면 우리도 이해를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럼 또 민주당 무조건 안 나와야 된대.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 공격하려는 거고 뭘 감추려는 건지.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총무비서관 역할을 석 달 동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원래 이제 국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국민들이 세금 내서 정부에게 이렇게 써라라고 줬는데 너 제대로 썼어? 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총무비서관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살림살이를 담당했던 부분이고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사를 다 했다. 저는 김현지 비서관이 사실 실세도 맞고 또 상급 이하 인사도 다 했어요. 근데 비선 실세는 아니에요. 원래 상급 이하 행정관들의 인사는 다 총무비서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공직에 계신데 어떻게 비선이에요? 그렇죠. 비선은 당연히 아니죠. 본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직위에 맞는 역할 말고 다른 게 혹시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도 김현지 비서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민주당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를 안 해주시잖아요. 일단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부속실장, 뭐 우상수석 다 이전에 왜냐하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또 대선 캠프에 같이 있던 분들 특히 친합니다 다.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억측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아이언만데 가서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분이 사실 정치적인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참모 스타일이거든요. 보좌관 스타일이어서 난 정치인도 아닌데 왜 내가 가야 되냐.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몇 분들이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저 개그맨인데 왜 시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답을 못 내리는 거는 설득 과정에 있고 답을 못 냈을 때 제일 편한 거는 국회가 부르면이라고 일단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득이 되면 국회가 불러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 되면 국회가 운영해서 나중에 합의를 안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펜딩해 놓은 상황이에요. 국회에다 넘긴 순간 이건 난 안 나가겠다는 소리였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라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법상 맞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나오겠다는 이유를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좀 더 날카롭게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운영이 지금 없으니까. 근데 운영이 있으시면 좀 더 날카롭게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총무비서관이 없으니 이걸 못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날카롭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다 피하시려면 공직에 안 계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관련해서 물어보겠다. 의혹과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단 김민호 산림청장과 관련한 연계 부문 성남의제 21에서 같이 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과 정책위 의장인지. 그런데 그런 사적 인연이 결국에는 산림청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을 줬다. 이런 의혹들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불러서. 또 하나는 강선우 후보자 있잖아요. 한겨레에서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한 거 아닙니까? 강선우 후보자 그만둬야겠다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주인공이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다 할 부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인사 과정에서 김현지 역할이 뭐였느냐?
어제 박정원 의원이 얘기했었던 거 저는 판결문 내용만 갖고도 김현지 의원에게 물어볼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 의원과 어느 정도나 친분 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당시에 경기 동부연합과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거 물어볼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뭐 이제 공직계에 있는 분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공직자 재산공개법이 아마 96년인가 도입됐을 거예요. YS 때. 근데 공직자 재산공개법 왜 했느냐? 공직자들을 뭐 재산 상태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는 없었는지 이런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공직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왜 법제화하지 않았느냐? 그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국정과 관련한 일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대부분 뭘 합니까? 의심해 볼 때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김현지 그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면 특정 뭐 부속실이든 어디든 특정인이 어떤 자리를 맡았을 때 김현지 비서실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이거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보가 없다면 그런 의혹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실장님의 말을 들어봤을 때 박성태 실장님의 말을 들어봤을 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나는 뭐 이제 현재 처해 있는 가족의 상황도 있고 뭐 그런데 나가기 싫어서 못 나가겠다라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 다 나서서 막고 있는 상황. 이것도 약간 의아하지 않나요? 국회의원분이 1급 이제 공무원이신데 이분을 위해서 전부 쉴드를 치고 있는 상황.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도 뭐 반반인지 3대 7인지 4대 6인지 모르는데 단일한 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에 있죠. 뭐 불러야 될 일이 있으면 부르겠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럼 안 부를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 반전을 노린 멘트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뭐 대통령실 분위기도 보면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으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내부에서는 가능성이. 나와야 된다라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 나오게 되면 계속 오히려 이슈가 커집니다. 그쵸.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나 여러 가지에도 도움이 안 게 돼요. 없죠. 저는 공직자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올 거면 공직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부를 수 있는 자리고 그러면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 한 30%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봐요. 너무 민주당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두 갈래예요. 민주당 잘 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나올 거라고 봅니까? 지금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고 하잖아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대통령실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부르면이라는 전제 조건 가로가 붙은 건데 그 전제 조건이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어차피 국회라는 건 운영위원장 김병기 위원장 맡고 있고 운영위원회 지금 다수가 민주당이고 여기서 지금 안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소영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민주당에서 지금 갈려 있어요. 갈려 있으니까 이쪽에 국민의힘에서 좀 더 강하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여론을 끌어내야지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무슨 6개 상임위원회에서 다 부르겠다 이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운영위와 행안위나 뭐 이런 데서만. 왜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정말 궁금해할 만한 뭔가를 찾아서 국민의힘이 제시를 해야 나오지. 이렇게 그냥 일단 나와서 얘기하자고. 약간 그렇게 지금 민주당은 프레임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혹들에서 대통령 측근이고 예전부터 같이 일했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제대로 보여주시려면 정확하게 뭔가 집어넣어서 국민들이 의혹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한번 들어봐야 될 거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주제를 정확하게 뽑아야죠. 그렇죠. 민주당이 잘하잖아요 그런 거. 정확하게 뽑아내요. 민주당도 못하고 국민의힘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 박정훈 의원이 색깔론 공세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딱 정말 핀셋으로 찝듯이
뭐 정치적 공세도 당연히 뭐 야당이니까 들어가겠지만 그냥 국민들도 이건 좀 궁금한데 싶은 것들 딱딱해서 하면 네네네.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민주당이 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분위기가 두 가지입니다. 나와야 된다는 의견. 안 나오면 오히려 이슈가 커진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 긁히지 마시고. 네, 의혹을 파는 거 제대로 좀 박정훈 의원은 충분히 긁힐 만한 사안이었어요. 안 긁혀야 돼요. 그래야 프로지. 아 그때도. 그래야 프로지. 근데 저 아무리 방송 중에 긁어보면 개인의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아무리 수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탈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두 분 다 문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의 선후 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선빵을 누가 날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포수가 계속 약 올려요. 너 자식 너 다리로 후들후들거리면서 안타를 칠 수 있겠어? 계속 깐죽거리고 약 올린다고 갑자기 타자가 배트로 포수 머리를 땅 때렸어요. 타자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공개된 생중계 방송에서 욕을 하는 거는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은 박정훈 의원이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뭐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약 올렸어요. 인신공격을 했어요. 그분도 뭐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잘못한 거죠. 사실 그게 안 긁힌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잖아요. 제가 연설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잖아요. 세련된 그런 반응이 좀 필요하죠. 한번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더 멋진 세련된 멘트가 나온다라고. 그래도 보좌진들이 가가지고 의원님 모시고 나가야 돼. 잠깐이라도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진짜로 잠깐만 그 자리를 나가도 괜찮아요. 1분만 멈춰도 괜찮아요.